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청년의 신규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 공급을 새롭게 만드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차환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다음 달 기업금융시장에 진출합니다. 기업금융시장 진출로 800만 개인 사업자를 공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회장직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이재용 회장 승진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책임 경영 강화와 경영 안전성의 제고,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회장 취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회장 승진은 1991년 삼성전자 입사 31년 만이자 2012년 부회장으로 승진한 지 10년 만입니다. 또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이 2020년 10월 별세한 지 2년 만인데요. 이재용 회장은 창업일에 가장 중시한 가치가 인재와 기술이라며 성별과 국적을 불문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모셔오고 또 세상에 없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삼성을 넘어 진정한 초인류 기업, 국민과 세계인이 살아가는 기업을 꼭 같이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최근 신규 아파트들의 미분양 사태가 확산되는 등 청약시장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죠. 정부가 청년의 신규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 공급을 새롭게 만드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설석윤 기자입니다. 최근 브랜드 아파트 미분양 단지마저 외면당하면서 청약시장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자의 SK뷰 무순위 청약 508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단 6명. 앞서 지난 24일 안양시 호계동 평촌 두산이부 더프라임도 전체 178가구 중 미계약분 11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지만 단 27명만 신청하는 등 수요자들의 관심은 차가웠습니다. 고금리로 인해 높은 분양가를 조달하기에 자금 부담이 크고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어 실수요가 대기 수요로 돌아서는 현상이 짙어지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선 내년 하반기까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거란 전망들이 나오면서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는 더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급 계획과 함께 청약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의 경우 가점제 100%로 공급해왔던 투기 과열지구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 평수는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공공분양 제도에서 기혼자 위주로 운영됐던 특별공급에 미혼 청년을 위한 물량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청약 기회가 적었던 청년들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를 확대하고 신규 특공 범위를 도입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부동산 PF 여파 등으로 인한 민간 부문의 공급 계획 차질 가능성이 있고 특정 선호 지역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이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소경입니다.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만기를 하루 앞두고 차환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긴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서청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PF가 28일 만기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를 찾아 차환 발행에 성공하며 자금 경색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으로 이뤄진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둔촌주공 PF의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 차환을 마무리했습니다.
시공단은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이자를 포함한 기존 사업비 7,231억 원을 조달했고 만기는 내년 1월 19일입니다. 앞서 증권사들은 기존 사업비 7천억 원에 추가로 1,250억 원을 더한 8,250억 원의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발행을 시도했지만 투자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시공사업단이 조합 대신 자체 자금으로 사업비를 상환하는 대의변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예측이 많았는데 새로운 투자자를 구한 겁니다. 시공사업단 관계자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사업단인 점이 차환 발행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시공해 일반 분양까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합 관계자는 차환이 안 되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면서도 시공단과 조합이 전자 단기사채를 모집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레고랜드발 사태로 촉발된 자금 시장 경색으로 PF 시장 전체가 어려워져 둔촌주공 PF도 차환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4,800여 세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는 만큼 수익성이 보장된 사업으로 평가돼 차환에 성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시공단 중 하나인 현대건설은 어제 공시를 통해 둔촌주공조합의 4,480억 원의 채무보증 결정을 공시하면서 앞으로 필요한 자금에 대한 유동성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카카오뱅크가 다음 달 초 기업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대출뿐만 아니라 통장 개설, 카드 발급 등 개인 사업자를 위한 모든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 개인 사업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포부입니다. 김미현 기자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개인 사업자 대상 여수신 상품을 내놓는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리테일 시장에만 진출했던 카카오뱅크는 이를 통해 기업금융 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힙니다. 개인 사업자들은 따로 앱을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카카오뱅크 모바일 앱에서 통장 개설, 카드, 대출 등 기업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개인 사업자들이 필요한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앱에서 완결성 있게 제공해 국내 개인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고객들을 위해서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좋은 은행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업자들이 가장 자주 접하는,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은행 거래의 경험을 받고 이를 위해 우선 카카오뱅크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간편하게 통장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신 기능에서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 대출 부문에선 신용평가, CB사와의 협업을 통해 개인 사업자 대출 상품에 고도화된 자체 신용평가 모형을 도입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사가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가 부족한데 사업장 운영 데이터 등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더 많은 개인 사업자들에게 대출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상품을 시작으로 앞으로 보증부 대출, 담보대출 상품도 단계적으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 단연 눈에 띄는 업종은 2차 전지입니다. 경기 침체 찬바람 속에서도 3분기 역대급 성적표를 공개하며 주가도 이에 화답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4분기의 전망은 어떨까요?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강세입니다. 삼성 SDI가 7.3%,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3분기 역대급 성적표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년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올해 연매출 목표를 25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삼성 SDI 역시 영업이익이 5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배터리 출하량이 증가하고 강달러로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조성된 영향입니다. 관건은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냐는 겁니다. 증권가는 실적과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4분기도 자동차의 성수기, 원자재 평가 정가, 그다음에 환율 상승으로 본다면은 3분기보다는 4분기 실적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의 경우 경쟁사 대비 높은 영업이익률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공격적인 중대형 전지의 투자보다 핵심 고객 내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IRA 법안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현지 완성차 제조사들과 합작사를 설립해 배터리 셀 생산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도 눈에 띕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 SDI를 4,508억 원, LG 에너지솔루션을 3,519억 원 매수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에 각 종목들, 업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성낙윤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증시가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 SDI,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현대건설, GS건설 등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가 실적 확정치를 발표했고 삼성 SDS, 현대제철 등도 성적표를 공개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LG전자와 현대모비스, 호텔신라,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로라 하는 기업들의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셈입니다. 시장은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 인플레이션 우려와 그에 따른 고강도 긴축이 부각되면서 기업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상 밖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은 수급이 개선되며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을 살펴보면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삼성 SDI는 역대 최대 실적에 2거래일 만에 10.75% 급등했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이틀 새 2.63%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닝쇼크 수준의 부진한 성적표를 내놨지만 앞서 잠정치를 발표한 만큼 큰 충격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하락장 속 실적 기반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이경수 하나증권연구원은 올해 지수의 변동성은 컸지만 실적 모멘텀 기반의 전략은 이달까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로 인한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보다는 매크로적인 지표들에 주목하며 긴 호흡을 가져가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국내 기업들의 그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얼마나 빨리 해소되느냐, 그리고 새로운 또 리스크가 나타나지는 않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해소 등 증시 전반에 반등 모멘텀을 불러올 수 있는 시그널에 집중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낙윤입니다. 도로 혹은 길 위에 지뢰라고 불리는 포트홀이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으로 불리는데요. 이 포트홀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포트홀의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게 되면 또 보상받을 길도 굉장히 막막하다고 하고요. 오늘 손해사정사 백주민 큰믿음 손해사정 대표 모시고 끊이지 않고 있는 포트홀 사고 보상 방법 이런 부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파여 있는 곳들을 싱크홀, 포트홀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분명히 좀 다를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이게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그 싱크홀은 그 지반이 내려앉아 그 발생하는 그 현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도부터 그 지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서 이 싱크홀이라는 용어가 그 지반 침하라는 용어로 통일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포트홀은 그 냄비처럼 생긴 구멍이라고 해서 그 빗물이나 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해서 도로가 이렇게 움푹 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려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여쭤볼게요. 싱크홀은 네, 좀 크게 파여가지고 안으로 집안이 아예 침하된 거고 네, 예, 맞습니다. 건물이 아예 빨려 들어가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포트홀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하다 보면 덜컹하는 구간들이나 네, 맞습니다. 깨지고 예, 예. 타이어 파손되고 이런 걸 포트홀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이게 아무래도 장마철에 좀 많이 생기지 않나요? 네, 그 포트홀은 그 비가 많이 오는 지금 장마철에 주로 생기는 거고요. 예. 그 교통량이 많은 그 도심일수록 예. 그 무게 때문에 그 도로가 꺼지면서 그 포트홀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그 도로 위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 이게 매년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발생 건수가 한 해에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제가 직접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예. 그 먼저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그 싱크홀은 최근 5년 동안에 약 100건 그 미만의 사건이 그 발생했는데 포트홀은 14만 건이나 그 발생했습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싱크홀은 최근 5년 동안에 250건 예. 그 미만에 발생했는데 포트홀은 30만 건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만 발생한 그 건수를 보면 약 9만 건의 포트홀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예. 이를 전국적으로 좀 환산해서 비교해 보면 매년 약 예. 2만 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속도로에 발생한 그 포트홀 사고는 그 최근 5년 동안 2만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보상액도 피해 보상액도 63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일반 도로에 비해서 고속도로 포트홀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뭐 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게 되면은 2차, 3차 피해로도 또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참 예상보다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포트홀 사고가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예,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뭐 불가항력적으로 나게 된다면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서 예. 이 시청하신 분들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그 사고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그 운전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겠죠. 피해자가 그걸 입증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트홀 사고 발생하면 일반 도로는 예. 가다가 잠깐 서서 사고 현장도 사진 찍을 수 있고 사고 장소를 확인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예. 고속 주행을 하다 보니까 그 사고 장소에 정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정차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차량의 그 블랙박스나 또 주변에 있는 CCTV 영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CCTV 영상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또 확보를 해도 그 확보 안에 그 사고 장면이 이제 있는지가 중요한데 워낙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그러다 움직이고 보니까요. 예, 또 그 작다 작은 보니까. 구멍에 포트홀을 예. 확인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 블랙박스 영상이 있어야지만이 이런 포트홀 사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예. 만약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면 뭐 안타깝지만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면 그 영상의 그 사고 장소, 시간을 확인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 장소하고 시간이 확인이 된다는 거는 블랙박스가 있어야지 어느 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네, 고속도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 고속도로에서 네. 블랙박스가 이벤트가 띵동하면서 아마 네, 예, 예. 찍혔을 텐데 네, 맞습니다. 확보가 됐어요. 그러면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두 번째는요. 예. 고속도로의 그 사고 장소에 그 포트홀의 시간과 장소 확인되면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관리 주체, 배상을 청구할 관리 주체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이제 이 부분이 좀 자동차 보험하고 달라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그 도로가 한국도로공사의 그 관리 주체가 맞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고속화도로나 간선도로에는 교통부에 국토교통부에 콜센터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일반 도로에는 그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도로관리과나 도로사업소에 문의하시면 그 해당 그 지역의 그 도로의 책임자 주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주체가 확인이 되면 이제 비로소 그 담당 부서에게 영조물 배상 책임 그 피해 신청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신청할 때는 사고 영상, 그리고 피해 사진, 파손 사진, 그리고 수리비 영수증,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과 함께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각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배상책임 보험을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접수가 되고 나면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구상권 청구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험이 가입한 거니까요. 그 그냥 정당한 처리를 해주는 청구를 거예요?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들어보면은 어쨌든 간에 법을 알고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쉬워 보이진 않아요. 네. 최근에 이거 보상받은 사례들이 있습니까? 네, 그 올해 7, 8월경에도 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많이 내렸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예. 운전자가 그 8월 11일 이후에 예. 오후에 그 제3 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고지안 톨게이트를 지난 시점에서 예. 그 포트홀에 차량이 밖에 빠져가지고 그 차량에 그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고로 약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입증을 위해서 그 차량 파손 사진의 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예. 다행히도 그 이벤트 영상이라고 하죠. 그 예. 충격 당시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사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고요. 예.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사고 장소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려운 것은 그 관리 주체를 찾는 것인데. 누구 소유냐를 네, 맞습니다. 찾는 거죠, 사실. 예. 예. 이 부분이 참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한국 그 도로공사죠. 도로공사에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고잔 톨게이트 전까지는 또 도로공사의 책임이고 예. 고잔 톨게이트 지나서는 인천시의 또 관리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시의 관리 그 도로 관리과를 통해서 정식으로 이제 보험 접수가 이루어졌죠. 예. 그리고 보상까지는 약 한 2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예. 그리고 타이어 교체 수리비하고 휠 얼라이먼트 수리비를 향해서 전액 보상을 받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일일이 찾아야 되고 맞습니다. 또 예. 2개월이 이거 굉장히 빨리 된 편인 거죠, 2개월이면. 예, 보통 1, 2개월 이상은 좀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예. 어쩔 수 없는 거는 이게 피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 사고다 보니까 뭐 사실 제일 좋은 건 피하는 거잖아요. 네, 예. 방지하거나 그런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그 포트홀 사고는 예. 그 뭐 예상하지 못하는 그 거의 불가항력적인 그쵸. 사고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예. 그 관리 주체가 점검을 잘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관리 주체 측에다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홀 사고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 점검 인력이나 예. 보수 인력을 좀 늘려서 좀 그 준비할 필요가 좀 있고요. 또 사고가 나면 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비용 예산 준비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또 피해 운전자들에게 공정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클릭 보상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절실히 지금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전자는 그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이게 작은 포트홀로 인해서 큰 사고,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그 운전에 주의하시면서 특히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비 온 다음 날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고속도로 주행 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어렵네요. 네. 포트홀 사고에 대해서 그리고 보상 방안들을 어떻게 하면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백주민 큰믿음 손해사정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오늘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을 기념해 4대 기관 혁신 과제와 중점 사업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서민 경제를 잘 성장을 시켜야 우리 국가 경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된다는 인식에 공감하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한 3개월을 해왔습니다. 소진공은 앞으로 현장 목소리에 방점을 두고 정책 제안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부서가 참여하는 혁신 성과 대회를 개최하고 인센티브나 인사 우대책 등을 도입해 정책 고도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대내외 환경에 맞는 최적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공유 오피스를 구축해 출퇴근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게 스마트 워크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자치단체와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해 소상공인 지원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우수 소공인 지원, 금융부담 완화 등 공단 고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진공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업종 방향 탐색에 나선 국내 증시에선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이달 4일부터 어제까지 개인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샀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규모로 매도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수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도했습니다. 이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7.6%, SK하이닉스는 10.2%씩 올랐고 네이버는 9.6%, 카카오는 14.7%가 각각 내렸습니다. 증권업계에선 반도체 업종에 대해 개인들은 단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글로벌 재고 및 투자 순환을 고려했을 때 바닥 탈출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장기적 관점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